오수근의 한중일 삼국지. 자, 급박하게 변해가는 한중일 동북아 정세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분이죠. 오수근 한중글로벌협회 회장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우수근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수근입니다. 예. 자,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회장님. 네네. 중국 상하이가 그 전면 봉쇄에 돌입함에 따라서 중국의 선전 증시가 1.81% 급락하는 등 중화권 증시가 일제히 하락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유가 뭔가요, 회장님? 네, 안타깝습니다. 제가 상하이는 저의 제2의 고향과 같이 15년 동안 살다가 온 곳인데, 아, 그러시구나. 예, 어제 새벽부터 중국 정부가 급작하게 상하이를 두 군데로 나눠가지고 봉쇄를 했고, 그래서 사람들이 전혀 밖으로 외출하지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네, 예. 경제 활동이 전혀 안 되게 된 것이죠. 그러네. 상하이는 중국 경제의 수도라고 불릴 만큼 그렇죠. 정말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곳인데 예. 모든 것이 다 스톱되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재밌는 거는 이제 증시가 하락하면서 국제 유가도 일제히 또 이제 급락하고 있다고 하던데, 지금 우리나라 기름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데 상하이가 또 이제 전면 봉쇄에 들어감에 따라서 유가가 또 이제 급락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하이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정말 무시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경제 활동이 며칠이지만 스톱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가에 대한 수요도 떨어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상하이 직전에 이제는 막 봉쇄가 풀렸습니다만 세계 IT의 허브라고 하는 선전도 봉쇄를 당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대규모 도시가 봉쇄당하고 경제 활동이 멈춰지게 되니까 유가에 대한 원유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유가가 하락하게 되는 그런 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이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또 이제 수십만 명의 매일매일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상하이 역시도 그런 이유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그 상하이에 살고 있는 제 한국인 지인들이나 중국인 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전혀 증상이 없는데도 오미크론 확진자로 나왔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그 전파력은 강한데 무증상도 많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상하이는 정밀 방역을 취해왔었는데 그것으로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노출되게 된 것이죠. 참 그 확진자가 어느 정도길래 중국이 이렇게 강경 정책을 세우고 있는 건지. 그 상하이의 인구가 이제 약 2,500만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그 봉쇄에 들어간 전 세계 도시 중에 인구가 가장 많다고 하던데요, 상하이가? 맞습니다. 얼마 전에 선전이 1,500만 정도, 그 다음에 길림성이 약 2,200만 정도인데, 이번에 이제 2,500만, 유동인구까지 합치면 3천만 명이 넘는데, 상하이에 봉쇄에 들어가게 됐고, 또 상하이가 차지하는 의미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중국 당국은 가능한 한 상하이를 봉쇄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예를 들면은 그저께 같은 경우도 중국 전역에서 약 5,550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어느덧 상하이가 조금씩 오르더니 절반이 넘는 2,678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밀 방역, 즉 그 환자가 나온 그쪽 지역만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라는, 그것으로는 잘 안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상하이를 봉쇄하게 되는데, 봉쇄도 한 번에 상하이 가운데로 흐르는 황포강이라고 있는데요. 황포강을 중심으로 황포강의 동쪽이 있다가 갖고 포동, 황포강의 서쪽이 있다가 포서라고 하는데, 포동 지역을 먼저 4일 동안 봉쇄하고
그다음에 포소 지역을 또 이후에 4일 동안 봉쇄하는 이런 식으로 세계 경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아직도 고민을 하면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우수근 회장님이 이제 상하이에서 또 오래 또 계셨었고 지인분들 중에 뭐 확진됐다고 연락 오신 분들은 계시나요 혹시? 꽤 있죠. 그런데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의 뉴스를 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미크론이라는 것이 물론 정설하면 안 됩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것만은 아닌 거구나라는 이제 심리적인 안정감이 좀 있으니까요.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뭐 중국 백신입니다. 백신 다 받고 무증상으로 지내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우리 뉴스라든가 세계 뉴스를 그렇게까지 아주 실감나게 접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똑같은 오미크론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좀 다른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좀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아예 그냥 그 도시를 봉쇄를 한 거잖아요. 어느 부분을. 네네. 우리나라는 그러진 않잖아요. 도시 전체를 봉쇄한다든지 이러진 않는데. 못하죠. 그럴 때는 저는 어떻게 난리 그럴 나죠. 수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것이 바로 그 중국 우리가 이제 모르는 중국 공산당의 긍정이건 부정이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여태까지 코로나에 대해서 다른 나라보다는 잘 대처했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도 큰 문제 없이 지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공산당을 믿고 따르면은 큰 문제 없다. 더군다나 2,500만 명의 도시를 급작하게 갑자기 예를 들면 우리한테 카톡으로 지금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 이 지역을 며칠 동안 봉쇄한다라는 식으로 날린 거거든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생필품을 살 겨를조차 주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생필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여기서 이제 공산당의 존재가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공산당 당원들이 조직이 돼가지고 각 아파트라든가 각 사람들한테 일정량의 생필품 같은 것을 자기들이 방호복을 다 입고 공수를 해주는 거예요.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는 특히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중국인들 머릿속에는 공산당이 제법 기능을 하는구만, 제법 든든하게 쓸만하구만 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갖게 된 것이죠. 공산당이 참 쓸만한가 봅니다. 공산당원이 되기가요.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려. 우리는 어떤 정당원이 되려면은 그냥 종이만 찍찍 써가지고 내지만 공산당원이 되려면 2년 반 이상의 다양한 검증기관, 무슨 기관, 실력 검증이 엄청나게 좀 심한 과정을 거쳐서 겨우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공산당을 바라보는 외부 시각하고 중국 국내 시각이 너무 많이 다르죠. 그나저나 도시가 봉쇄되면은 거의 밖에가 그냥 우리 옛날에 이렇게 우리 민방 옛날에 이렇게 등화관제하고 이렇게 민방위 훈련하듯이 이렇게 동네가 그냥 조용할 것 같아요. 어제도 제 상하이에 있는 한국인 지인 중에 한 사람이 의사거든요. 의사이기 때문에 의료인원으로서 이제 밖으로 출입을 하고 의료 활동하러 이렇게 다니는데 차를 타고 사진을 쫙 찍어서 보내줬는데 상하이가 무슨 지역의 도시처럼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넓은 도로가. 제가 그걸 보고 진짜 이 정도구나. 이 정도로 어쨌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긍정이건 부정이건 이럴 때는 이렇게까지 할 수 있으니까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그렇게 해라 하면 이제 인민들이 따르니까. 참 그 사진을 보면서 사람 한 명이었고 오로지 이 친구 딱 한 명만 동료들하고 이렇게 의료 활동하러 다니는 도로 찍은 걸 보니까 상하이 같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이제 상하이가 이제 중국의 경제 수도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세계 경제에도 이제 상하이로 인해서 적자는 영향을 좀 세계 경제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당장 제가 아는 한국 기업도 그렇고 일본 기업 몇 군데도요. 상하이 지역하고 이렇게 비즈니스 거래를 하거든요. 그것이 지금 되지 않으니까 갑자기 봉돈을 맞은 듯한 그런 느낌으로서 되게 황당해하죠. 그러겠죠. 하지만 중국이 갑자기 저러는데 뭐라고 항의해봤자 소용도 없고 그냥 속수무책으로 빨리 끝나기를 바랄 뿐인데 우연히 제 주변에 있는 기업들 몇 군데만 해도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데 이런 기업이 한둘이 아니죠. 왜냐하면은 상하이는 전 세계하고도 정말 많은
유기적인 경제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중국 당국에서는 상하이만큼은 봉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도 많았는데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던 것이겠죠. 봉쇄를 하게 된 걸 보면은. 네. 참 상하이도 좀 좋게 좀 확진자가 좀 안정화가 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 이웃 나라 여기 저 일본으로 좀 가볼게요, 회장님. 네. 안전 자산으로 꼽히던 일본 엔화. 네. 이 엔화 가치가 미일 금리 격차 확대 전망과 또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서 좀 빠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이 부분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 엔화는 안전자산, 국제사에서 무슨 큰 일이 있으면은 좀 안전하게 큰 변동이 없는 그 외화를 사둬야겠다라고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쓰는 것이 엔화인데 지금은 그렇지만도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기축통화가 이제 아닙니까? 네, 그 아직은 기축통화긴 기축통화지만 이전만큼 그렇게 든든한 그렇죠. 안전자산의 인식 위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와 같은 세계적으로 불안한 시기 평상시 같으면 엔화를 더 많이 찾을 텐데 엔화의 가치가 오히려 급락했습니다. 6년 만에 1달러에서 120엔대로 추락했는데요. 지난달 하순에도 1달러에 114엔 정도였거든요. 아유, 많이 올랐네. 예, 계속해서 지금 엔화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니 6년 만에 처음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갑자기 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6년 만에? 그러니까 그 엔화에 대한 그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아무래도 국력을 반영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일본의 국력이 예전만 같지 않다. 계속해서 국력이 쇠락하고 있고 또 전망이 밝지를 못하니까요. 일본에 대한 전망이. 그러니까 저 나라 돈 계속 많이 갖고 있어봤자 나중에는 큰일 당하겠구만. 라는 식으로 생각해서 엔화에 대해서 점점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요. 지금 세계의 엔화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기조 이런 게 좀 많이 좀 그 위상이 좀 떨어졌나 봐요. 예를 들면은 그 나라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우리는 중국이라든가 일본에 대해서 바로 옆 나라에서 복잡 미묘한 생각이 있어서 객관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저 아프리카라든가 중남미 같은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요. 일본에 대해서는 그 나라는 이미 한동안 잘 살았지만 지금은 뭐 방법이 없잖아요 라는 이미지가 전반적이거든요. 뭐 옛날에나 소니 뭐 그랬지 뭐 요즘에는 뭐 삼성 LG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듯이. 정말 아프리카라든가 중남미에서는 바로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에 대해서 뭐 든든하다, 일본 무슨 일이 있어도 일본 돈은 안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빠르게 약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 그것이 엔화 가치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그 러시아라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푸틴의 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이 각종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또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뭐 또 그러면서 뭐 우리라든지 또 우리 한국과 일본이 받는 그런 타격도 상당히 또 클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지금 타격을 벌써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한 어리석은 인간의 정말 바보 같은 말도 안 되는 행동 때문에 빨리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될 인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많은 국제사회에서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무고하게 인명을 잃게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원자재, 우크라이나라든가 주변 국가들이 그동안에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공급했던 것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원자재 그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고 공급은 부족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급상승하게 되고 우리처럼 자원이 없는 국가들도 그 뭐 한두 인간들의 그 잘못된 판단 때문에 정말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잘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엔화 가치가 하락하는 이른바 이제 엔저 현상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뭐랄까요? 좀 수출 경쟁력을 엔저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비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와 일본 같은 경우는 수출로 국가를 운영하고 수출로 번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원이 부족하니까요. 유사한 구도 속에 놓여 있는데
경쟁하는 상태 속에서 일본 제품의 가격이 그만큼 떨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소비자들은 그 일본 제품을 더 사려고 할 수도 있겠죠. 이 엔화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 제품의 가격이 하락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드시 한국 것이 아니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뭐 일본 것으로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것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와중에 일본 자위대가 이달 들어서 우주, 사이버, 또 전자전 등 뭐 이렇게 좀 새로운 그런 그 안보 영역의 지휘 부대를 창설했다고 들었거든요. 이 부분도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회장님.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질문이 싹싹싹 끊임없이 아이고 네, 힘들어요. 제가 오늘 질문을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유 회장님. 힘들어. 그럼 미리 알려주시지. 그래요. 그러면 예, 이 부분도 질문을 하셨으니까 예, 뭐 예. 한 번도 삼겹살 얻어먹은 적도 없지만 질문 대답을 해드리죠 뭐. 근데 일본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주 작전대라든가 예. 사이버 방위대라든가 혹은 전자 작전대라는 이름만 하도 생소한 여러 그러니까. 부대를 창설했는데 예. 이 각각의 세 군데 부대 왜 창설을 했냐? 뭐 앞으로 이 세 개 분야가 새로운 안보 영역의 핵심 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역량을 강화하겠다라고 일본 방위성은 발표했는데 세 개의 부대의 주요 임무만 얘기한다면요. 우주 작전대는 우주 쓰레기, 데브리라고 불리는 우주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아주 조그만 거라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기 때문에 맞아요. 충돌을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위험한 상태에 그렇죠. 놓여 있습니다. 이 우주 쓰레기 데브리라든가 다른 나라의 인공위성의 움직임을 추적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이버 방위대는 말 그대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을 위한 것으로 강화시킨 것이고, 전자작전대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전자파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임무를 띱니다만 유사시에는 국외 전자 사용,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전자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전자파 사용을 제한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그런 부대인 것이죠. 전자 쪽은 우리나라에 좀 와서 좀 많이 배워야 할 텐데. 전자는 우리나라가 좀 IT 쪽도 그렇고 뭐 또 좀 강국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사이버 방위대는 뭐 말 그대로 이제 사이버 테러라든지 이런 걸 방어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대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일본이 군 부대를 증강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제가 사실은 1995년 일본 계열대학 유학할 때도 제 지도 교수님이 바로 이 우주법, 우주에 관련된 것에 전문가였거든요. 그때부터 일본은 우주에 대한 것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우리는 아주 미니미한 상태였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세계 최첨단 과학기술이 최첨단으로 향하고 있고 우주 쪽으로 향하고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경쟁국 같은 러시아라든가 중국 같은 경우도 우주 쪽으로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일본도 그만큼 더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런 것을 창설하지 않고 국민의 아니면 세계적인 평화와 안전에 공동 번영에 더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런 것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더 살기 힘들고 복잡하게 되신다라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또 전 세계가 요즘에 군비 경쟁이 상당히 또 치열해지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좀 접했었는데, 여하튼 이 세계 3차 대전의 말이 시가 되지 않기를 우리는 바랄 뿐입니다. 자, 회장님 오늘 말씀 길게 잘 들었고요. 예,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김밥 쏘겠습니다. 삼겹살 얘기했는데 삼겹살. 지금 예. 알겠습니다. 삼겹살 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우수근 한중글로벌협회 회장이었습니다.